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2과목 투자권유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과목은 바로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입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자료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권유. 이 투자권유가 뭐냐? 그냥 말은 쉬워요. 그죠? 예. 고객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끔 권유하는 게 투자권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에 매매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자 자문계약, 투자 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권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투자권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문계약, 일임계약, 신탁계약 체결 권유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투자 상품 매매나 이러한 계약 체결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정보 제공은 투자 권유가 아니므로 일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투자 권유에 해당되는 게 매매, 자문, 일임, 신탁계약 체결이잖아요. 그런데 매매나 이런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권유가 아니라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투자자한테 정보만 준다고 할 때 그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권유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투자 권유를 할 경우에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적용될 필요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투자자인 경우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것도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정보 확인서 이런 거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 투자 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투자 권유라면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다. 일단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다면 방문 목적 확인입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투자 권유 희망하지 않는데 내가 투자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권유 희망하면 이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라. 자, 여기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투자 권유를 하기 전입니다. 전에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해라. 확인할 때 만약에 확인했는데 이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적용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도 분류합니다.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투자자 성향 분류 일반적인 5가지 있죠. 이런 식으로 성향 분류하고 또 성향에 적합한 투자 권유, 즉 성향별로 투자 권유가 가능한 상품 또 5가지 분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성향에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 정보 파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 정보 파악.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한테는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해라. Know your customer 룰이라고 했죠. 당신의 고객을 제대로 알아라. 고객 파악 의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거 시험에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제일 투자 권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투자자 정보는 투자자 정보 파악하라겠죠? 이때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가 투자자가 손으로 쓸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도 가능하다? 투자자가 얘기하는 걸 직원이 직접 단말기에다가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 할 수 없다. 그래서 고객이 나 투자 권유 희망해. 그러면 투자자 정보 파악해야죠. 직원들은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려고 보니까 고객이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 권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자, 일단 그럼 투자 권유를 원치 않아. 난 내가 알아서 다 해. 이런 사람은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 주는 거예요. 정보만 주고 투자 권유는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지문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요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 확인 증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지문. 네. 여기 지문의 핵심은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투자자 정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나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써주고 신분증도 주고 이래가지고 너 좀 증권사 지점 좀 갔다 와. 어떤 상품 좀 투자하게 해서 그 사람이 신분증 들고 내 신분증 들고 본인 신분증 들고 내가 위임장 써준 거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있다는 거 입증한 거 이거 들고 영업점에 갔습니다. 근데 투자자는 나잖아요. 본인의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내가 안 왔잖아요. 대리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왔을 때 대리인한테 나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 당연히 있죠.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갖고 오셔야 되고 위임장은 본인을 대리합니다라는 대리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자 위험한 상품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때 파생상품 등 선물, 옵션, 그 다음에 ELS 같은 거 이런 걸 팔려고 할 때는 비록 투자 권유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정보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MMF라든지 국채증권 등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상품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전하잖아.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매 조건부 매매. 환매 조건부는 투자자에게 팔기는 팔되 도로 사겠다는 조건으로 파는 거야. 이런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또 파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런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투자자 정보 파악할 수 있다. 자, 여기 7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투자자 성향 분석입니다. 자,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이 투자자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이제 파악하는 거. 우리 투자 성향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죠. 그래서 성향을 분석하면 또 상품도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라는 게 바로 적합성 원칙이었죠. 그래서 성향 분석을 할 때 이것은 성향 분석하는 건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는 즉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이 하나, 둘, 셋, 넷. 4가지 방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 이 4가지 방식의 개념도 물론 중요한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하는 방법 중에 무슨 방식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한데 자 일단 점수 방식은요. 자 설문 쭉 해요. 소득 얼마냐, 투자 경험이 몇 년이냐 이런 식으로 설문 주어가지고 거기다 번호 매겨서 각 번호마다 답변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다르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 점수하고 총점으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무슨 성향, 뭐 안정형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장점은 객관적이고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플하죠. 근데 단순히 합산하면 투자자의 어떤 특정한 성향, 예를 들면 이 투자자는 아주 어떤 특정 성향이 이 투자자의 성향이 대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합산으로만 매기니까 그 특정한 성향이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가중치 높게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 추출 방식은요. 설문 하나 나와 답변 딱 나옵니다. 이런 상품 투자 경험 있습니까? 있으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없어. 그럼 없으세요? 그러면 이런 상품은 투자 못해. 적합하지 않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그래서 부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렇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게 묻는 질문이 정교해야죠. 프로세스도 정확하고. 그래야 제대로 작동된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요, 요 두 가지의 장점들을 이제 섞어 쓰는 거라 점수화 방식보다는 당연히 추출 방식이 불안전 판매 발생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 낮고 그냥 단순히 추출 방식만 쓰는 것보다 점수 방식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니까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근데 절차는 두 개 쓰니까 절차는 더 복잡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담 보고서 방식은 직원이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 갖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과정, 결과를 상담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해서 투자 권유하는 근거로 삼는 건데 장점은 상담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실제 성향에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상담자가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너무 형편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직원별로 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능력 있는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그래서 판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